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취재가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막으려고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며 침묵을 적용했고, 이 김용 부원장은 태백 산맥으로 들어가 열흘 정도만 숨어 있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이 두 사람 구속으로 이어졌죠.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은 내일 열립니다. 첫 소식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건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시기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 전 본부장 입막음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며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정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도피를 권유했다고 봤습니다. 침낭을 들고 태백 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거나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소환에 불응하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 때는 윗선 개입 의혹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전후로 유 전 본부장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 실장이 아내와 유 전 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 검찰은 정 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 사건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은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계속된 폭로와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구속에 민주당 균열은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는 민주당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이 비명계에서는 대장동 수사를 문재인 정부 수사처럼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되는지 계속 있는데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이제 당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신 친명계 의원들이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해갖고 대응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침묵하는 사이 당내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측근까지 구속된 만큼 정치 탄압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한 중진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잘못이 있으니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 측근 수사를 당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당이 일방적으로 옹호했다가 결국 문제가 드러나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김혜영 전 의원은 소치 뒤집어졌으면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며 이 대표 퇴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새로운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새로운 선거 자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번엔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기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 폭로를 통해 알려진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지난 2017년 김만배 씨에게서 정진상, 김용에게 각각 월 1,500만 원씩을 건네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돈은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비용으로 이 정진상 등에게 건넨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고요. 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각각 경기도 정책실장과 대변인으로 만들어준 선거였는데요. 이 선거 자금도 대중 몰라 안다는 게 이게 남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선거 때마다 다 대장동 일당이 자금을 준 것처럼 되네요. 네, 대장동 일당이 결성된 이후 이 대표는 총 3번 선거를 치렀죠. 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그리고 대선입니다. 이 3차례 선거 과정에 모두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는 이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최소 4억 원 전달했다는 거고요. 대선 당내 경선은 이 남 변호사가 제공한 8억 4,7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중 대선 경선 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 두 선거 자금과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선거자금 폭로를 우려해서일까요? 이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내용이 이제 취재가 됐는데 보면 자, 이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의 이 입을 막으려고 애쓴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보셨듯 이 정 실장 구속영장에는요, 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지난해 대장동 수사 착수 직후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과 도피를 지시한 정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죠.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이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자금 흐름상에서 이 유 전 본부장의 위치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선거 자금은 정진상, 김용 등에게 건너가기 전에 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입장에선 이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금 둘 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이들 관리에 유독 이 검찰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요? 네, 이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등 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는 거죠. 네. 두 사람을 구치소의 다른 층에 수용해서 이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검찰 조사를 같이 받으러 갈 때가 있죠. 이럴 때 이 구치소를 나설 때도 이 호송 차량도 달리 태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건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이 이제 입을 열면서 붙은 것 같은데 더 속도가 나려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제 태도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과 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죠. 남욱 변호사도 이미 폭로 전에 뛰어들었고 곧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김만배 씨도 가세할지가 관심입니다. 반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받았다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재명 대표는 알거나 관여했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은데요.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 조사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이 이 김만배 씨까지 입을 열게 해서 부인 못할 증거를 더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른바 윗선 수사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자,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름을 팔았던 리스트, 이 검찰이 수사 중이죠.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전 부총장 취직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0년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을 1년간 지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등지에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이 회사 상근 고문직은 통상 국토교통부가 추천한 퇴직 관료 등이 채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물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이 전 부총장이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에 국토부 추천으로 채용된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당시는 이 전 부총장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여겨지는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였습니다.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은 과거 국토부 퇴직 관료들이 맡아왔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여권 인사로 채워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청와대에서 노 전 실장과 찍은 사진을 사업가 박 씨에게 보내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1월 이 전 부총장, 사업가 박모 씨와 3자 통화를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자신이 국토부에 취업 관련 지시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 여당 주류 세력인 친윤계 의원들이 이르면 이번 달 공부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주도로 출범하려 했던 이 민들레가 국민 생각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하는 건데요. 가입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민들레가 이름을 국민 생각으로 바꿔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계획입니다. 한 친윤 의원은 모임 이름은 국민 생각이 유력하다면서 현재까지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박수영, 유상범, 배현진, 김정재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모임 발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공식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생각은 첫 모임에서 비정치인 연사를 초청해 시대 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들을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로 또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 친윤 의원 모임은 지난 6월 민심 들어볼래라는 뜻의 민들레로 출범하려다 친윤 세력화 논란이 불거져 발족 시기를 미룬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국민생각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지역화폐 예산 문제점과 택시대란 해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다룰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법적 고발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사진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인데요. 증거도 제출을 하겠다는데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는 건지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환하를 만났을 때 조명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게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회의에서 퍼뜨렸고 외신 보도라는 거짓 근거를 댄 데다 국익을 침해해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 등 별도의 조명이 없었다는 걸 뒷받침할 물증도 제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외교 참사나 결례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아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외교 성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고발하자 장 최고위원은 조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 촬영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했든 저는 빈건 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할 생각이 없고요.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평일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4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건설노조가 먼저 결의대회를 연 건데요. 철도와 지하철 노조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 여의도 공원 옆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여의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우리는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그 몫을 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만 4만여 명. 인파 사고를 우려한 경찰은 여의대로 6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나머지 4개 차로를 통해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면서 집회가 진행되는 2시간 반 동안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시내버스는 정류장 대신 횡단보도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내렸고 교통정체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철산역에서 11-2번 타고 여기 왔어요. 이 시간대 오면 20분, 25분 걸리는데 오늘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되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조는 오전엔 세종대로에서 9개 차로를 모두 막고 18,000명 규모의 사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나는 소음 있잖아요. 건물 안에서도 많이 크게 들리는 편이니까 좀 근무하는 데에서는 좀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연대와 비정규직 노조, 지하철, 철도 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황. 화물대란과 교통대란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무엇보다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걱정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는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인데요. 당정이 올해 말에 사라지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의 모레 총파업 예고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회의를 갖고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는 국민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컨테이너 시민티에 한해 현재 운임제도 일모를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면서 경제를 볼모 삼는 어떤 파업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가세했습니다.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운송 거부 사태와 상황이 다르다며 운송 거부 사태가 심각하면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정식 노조가 아닌 만큼 이번 파업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송금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검찰은 이들이 북측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를 수사 중인데요. 이 검찰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는 2018년 말부터 이 아태협이 쌍방울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동원돼 쪼개기 방식으로 외화 송금을 한 시기는 2019년 1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도 이 시기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43만 달러 정도를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같은 외화 전달 직전 쌍방울 그룹이 아태협에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외화로 환전된 걸로 파악하고 북한 측에 모두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표 3억 원은 아태협의 기부금 내역에는 올라있지 않은 돈입니다. 안 회장은 한 달 전인 2018년 12월에도 김영철 전 북한 통일전선 부장에게 7만 달러를 건넸는데 쌍방울 그룹은 이 시기 전에도 계열사를 통해서 아태협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7억 원 중 일부도 대북 송금에 활용된 걸로 의심하고 구속된 안부수 회장을 상대로 개인 횡령 여부를 포함해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뒷모습 맞는 거죠? 뭐가 맞다는 걸까요? 김 위원장 옆에 저 소녀가요. 김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김 위원장의 딸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 참석한 국정원 관계자가 내놓은 분석 결과입니다. ICBM 발사 현장에 나온 그 여아는 김주애로 판단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딸인 건 짐작을 했어요. 워낙 똑 닮았더라고요. 네, 김정은은 지난 18일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나왔었죠. 뒤에서 꼭 안고 함께 미사일 궤적을 보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미래 세대에 배고픔을 물려주지 말아야 될 텐데요. 핵무기만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곧 핵실험 할 것 같다고 국정원이 말했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딸을 공개한 김정은의 메시지는 우리 아이들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사기극의 보증인 역할을 해놓고 왜 말이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I think Chairman Kim was hopeful that we would. We asked him to do more. He was unprepared to do that.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도 자녀를 언급한 적이 있죠? 네, 2018년 김정은은 북미 협상 조율을 위해서 평양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에게 4개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평생 핵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년 내내 비핵화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서 북한은 핵 공격 준비를 마쳤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참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네요. 맞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안민석, 김용민 등 6명의 민주당 의원과 또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도심 집회 단상에 올랐죠. 집회 이름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선 불복 논란이 일자 한 참석 의원은 퇴진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진을 위해서 그 집회에 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고요. 유정재 의원 발언이 윤석열 얘기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정확하게 져라, 사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사과는 했거든요. 그럼 유정주 의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한다. 반성하지도 않을 것이면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을 거면 퇴진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체제 전복의 DNA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있어도 참가 의원들은 앞으로 계속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야권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도 그럼 대선 불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편한 언행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퇴진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헌정 중단하자는 얘기거든요. 퇴진 집회에는 갔지만 퇴진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할 바에야 참석 전에 집회의 성격을 보고 참석 이후에 파장까지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선고를 앞두고 달아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도피 기간이 장기화되자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주차장.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손에 박스를 들고 걸어가는 남성은 조카 A씨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키는 180cm, 몸무게는 80kg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집을 나선 시간은 새벽 4시 40분.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사라지기 9시간 전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새벽에 집을 나선 뒤 팔찌를 끊고 사라지기까지의 9시간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지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알려진 B씨는 도주 이후 김 전 회장과 연락을 하고 지난해에는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력자 C씨는 김 전 회장 누나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당시 팔당대교까지 차를 운전한 조카 A씨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친족 관계에서는 범인 도피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가을철이면 멧돼지가 도심에 내려오는 일이 늘어나죠. 멧돼지 사냥을 하다 사람을 쏘는 사고가 덩달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만 벌써 3명이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택시기사를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합니다. 택시기사는 북한산 구기터널 앞에서 멧돼지로 오인한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인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평생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열흘 전 충남 서산시 갈대밭에서도 오인 사격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 엽사가 총을 쏜 겁니다. 저도 총소리라도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 나길래 혹시 짐승 잡았나 하고서 맞추고 오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죠. 식별하기 쉬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숨진 엽사도 총을 쏜 엽사도 당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단 엽사들과 멧돼지 포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시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새벽 3시를 넘긴 시각인데요. 전문 엽사들이 붉은색 조끼와 모자 등 식별이 쉬운 장비를 착용하고 멧돼지 포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색계통 밝은 옷은 동물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멧돼지 출몰 지역에 다다르자 야간에 사물식별에 쓰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열화상에선 고라니와 멧돼지, 사람의 윤곽이 확연히 구별돼 오인 사격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거기다 총을 쐈는데 사람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열화상 쓰는 게 총기 사고를 더 방지할 수 있는데 사냥개까지 풀어 멧돼지인 걸 확인한 뒤 조준합니다. 멧돼지라든지 꿩이라든지 눈으로 물체를 확인을 하고 쏴야 되지. 부스럭거린다고 거기다 총을 쏜다는 것은 총을 가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가격도 비싸고 의무 사용 장비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수련 면허 문턱도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실기 교육만 받으면 되는 면허 취득 과정에 실기 평가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고령 엽사들의 면허 관리도 발등에 불입니다. 올해 3건의 오인 사격 사망 사고는 모두 60대, 70대 엽사가 냈습니다. 문턱 자체가 너무 낮은 것 문제입니다. 관련 자격 요건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부도 필기 시험에 안전수칙 문항을 보강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연구 용역을 줄 곳도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보고 울상 짓는 분들 많은데요.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오른 겁니다.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작년에 올랐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더 뛰었습니다. 50만 원대였던 1주택자의 종부세가 올해는 80만 원을 넘어선 상황. 서울 송파구 이 단지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9억 850만 원. 그런데 공시가는 이보다 비싼 19억 3,700만 원입니다. 집값보다 공시가가 높아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20만 원 늘어난 177만 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이사 간다는 것도 어렵고 단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세금만 계속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거죠.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122만 명. 1가구 1주택자만 해도 23만 명으로 작년보다 50%,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보다 542%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특별 공제해주는 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부자 감세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10만 명이 900억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 국토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내년부턴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문재인 정부가 손대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2년 현실화율만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현실화율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 2020년 1월 1일자의 기준으로 조정을 하자. 정부 역시 17년째 6억 원인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겠다고 밝혀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은 원래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실손보험이 줄줄 새면서 보험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염 치료 상담을 받는데 코성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원래 성형을 하시면 저희가 400에 2번째 정도가 붙어요. 같이 하시면 250까지. 코끝에 연고를 넣어 콧구멍을 벌리는 비염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은 성형 효과도 있다며 특정 실손보험으로 할 것을 권유합니다. 혹시 보험이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자궁근종을 없애는 하이프 시술에 부인과 성형 등을 끼워 1,000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도 벌어집니다. 시비가 5천만 원까지 된단 말이죠. 안과 수술했으면 1,000만 원, 하이프 수술 들어가면 2천만 원까지 또 남아있으니까 코를 또 권장을 해서. 업계에 따르면 브로커 총책의 의료비의 최대 45%가 전달되고 이 금액을 다단계 알선책이 나눠갔습니다. 비용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로 병원에서 자율로 정하는데 들쭉날쭉입니다. 하이프는 50만 원에서 1,600만 원, 비밸브 재건술 수술비는 1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고무줄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보험 지급액은 3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검토에 들어갔는데 올해 14.2%를 올렸는데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영정사진을 안고 오열했는데요. 정부의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유족들. 회견 시작 전부터 흐느낌이 터져나옵니다. 저희 아들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네요. 사망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인파관리 실패가 불러온 참사였다며 정부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살려달라, 통제해달라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 희생자 아버지가 편지를 읽자 유족 모두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너를 보내줘야만 내가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참사 발생 24일 만에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는 30여 명의 유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 다른 피해자들과 소통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유족들과 협의해 법적 조치와 추모 방식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가슴 아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몸 절반이 마비된 40대 아들을 간호하는 부모가 보내온 제보인데요.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절반을 변호사 사무장이 가로채 갔습니다. 속만 끓이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살 김용태 씨는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환갑을 넘긴 부모가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이제 그래도 힘을 쓰니까 다행히 케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과연 몇 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지난 2016년 김 씨 가족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운 소송인 만큼 승소의 합의금으로 7억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그 돈은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자필로 이런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사무장이 수락하는 대로 이제 우리 아는 쓰는 거지 그냥. 자기들은 아무래도 그릇밖에 안 나오지 싶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보험사는 8억 5천만 원을 선지급했고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무장은 이 서명을 앞세워 합의금의 절반 가까이를 챙겨갔고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뒤늦게 속은 걸 깨달은 가족들은 사무장을 고발했고 사무장은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사무장은 돈을 다 써버렸다며 돌려줄 게 없다는 입장.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도 몰랐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상식만 좀 있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당했지요. 많이 억울하죠.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돈을 떠나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람이 이래 거기 목숨값인데 그 돈을 챙기가 자기들은 다 쓸데없는 썼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복수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본 뒤 수임료 등 계약서 내용을 담당 변호사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인데 그리 춥지가 않죠. 계절을 착각한 개나리와 철쭉이 곳곳에서 피고 있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랐던 경북 포항. 봄의 전령 철쭉이 계절도 잊은 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강원 강릉에선 산책로 옆으로 노란 개나리가 보입니다. 점심시간 서울 한강공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두터운 외투를 벗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좀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옷을 벗으려다가 좀 걷었습니다. 비 온 뒤로 굉장히 한파가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질주하는 수상스키. 11월 하순의 날씨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작년 요맘때면 좀 되게 많이 차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도 그렇고 물도 차갑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춥네요? 네, 하나도. 원래도 10월달 늦게까지도 11월까지도 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때 아닌 모기도 극성인데 11월 서울시 모기경보는 야간 운동 후 모기에 물릴 수 있는 관심 단계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인공눈을 만들기 어렵자 스키장들은 11월 하순이었던 개장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늦가을이 유독 따뜻한 건 북극 진동 때문입니다. 북극 진동은 북극의 찬 공기 소용돌이가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소용돌이가 강한 상태, 즉 양의 북극 진동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쳐도 큰 추위는 없겠고 12월 초쯤에야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 첫 경기 이틀 남았습니다. 손흥민의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카타르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손흥민 선수 안면 부상 당했었는데 오늘은 헤딩까지 했다고요? 네, 하루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다시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은 회복 속도도 월드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부상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데 훈련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이클을 타고 간단한 러닝만 했는데 이제는 전력 질주와 패스게임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던져준 공을 머리로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부상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모습이라 1차전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도 손흥민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준비는 끝났다. 나의 가장 큰 꿈을 쫓을 시간이라는 글을 올리며 출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잖아요. 축구 스타 메시도 출전한 거죠? 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메시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시를 응원하러 온 팬들의 국적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열정적인 수천 명의 아르헨티나 팬들은 며칠 전부터 도하 시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And I hope for the best. I really hope that Argentina will come through and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을 보러 온 다른 나라 팬들도 많습니다. I am from Iraq, but Messi is here. Argentina, Argentina. Messi! Messi! Number one! Come on, Messi, you can do it! Come on! Messi! Love you, Messi. You're the greatest of all time. Show Ronaldo who's the boss. 국적을 떠나 월드컵은 역시 세계인의 축구 잔치로 들썩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8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 상대 선수를 깨물어서 핵니빨이라는 악명을 얻은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악연이 있는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인데요. 이틀 뒤 맞붙게 될 우루과이 팀에서 경계 대상 1호로 꼽힙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35살의 수아레스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유럽 빅리그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골대 근처에서의 파괴력은 그대로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맹활약한 수아레스는 한국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한국은 수아레스와 악연이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수아레스에게 2골을 허용해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수아레스는 실력 못지않게 엉뚱한 행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고의로 골을 막아 퇴장당한 뒤 상대의 페널티킥 실축에 환호하면서 매너 없는 선수로 낙인 찍혔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선 그 유명한 핵이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차분해지긴 했지만 돌발적이고 신경질적인 성향은 여전합니다. 우리 수비진이 끈질긴 수비로 신경전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꿈에서 나올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러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스 선수 슈팅을 때렸는데 제가 막는 꿈을 꿨습니다. 12년 만에 맞이한 월드컵 무대에서의 재대결. 이틀 뒤 그 서력의 기회가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이번 월드컵 거리 응원을 허용할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요. 서울시가 조금 전 광화문 광장 응원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 의견까지 김혜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앙으로 연결할 때 뒤쪽에서 머리다도가 이어봤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거리 응원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물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조금 전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전 개최를 승인했습니다. 모레와 오는 28일, 다음 달 2일
광화문 광장에서 3차례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인력 276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고 종로구청은 익선동 등 행사 전후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응원 행사가 끝날 때까지 광화문 광장 인근 버스 정류소를 임시 폐쇄하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도 승강장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행사 구간을 광화문 광장 전체로 확대해 인파를 분산시키고 안전관리 인원도 150명에서 340명까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리 응원전이 열리게 되자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월드컵은 이제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온 국민이 같이 단합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이태원 참사 아직 추모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옳은가? 아직은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래야 하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런 가운데 경기도도 붉은 악마와 함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3차례 응원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이태원 참사 여파 등을 고려해 거리 응원 계획을 접었고 대구시는 1차전 결과에 따라 거리 응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셉니다.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조금 전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위협적인 담화를 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한미의 미사일 대응 준비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붉은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입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LSAM은 40에서 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사드로 불립니다. 올해 1월 공중에서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는 지상 부유 시험과 2월 비행 시험을 거쳐 9개월 만인 이달 초 2단계 표적 요격 시험까지 성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LSAM의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 두 종류의 미사일이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천궁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5에서 40km 사이 저고도에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40에서 150km 사이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간층인 40에서 70km 고도 요격이 가능한 LSAM이 개발 완료되면 다층 방어망이 훨씬 강화됩니다. 국산 탄도탄 요격 체계도 그 상층과 하층을 동시 방어할 수 있는 국산화를 이룩한 걸로 보여지고요. 미군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미사일 방어 등의 임무를 전담하는 우주군 사령부를 오늘 창설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미국 본토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우주 공간에서부터 탐지에 대응하는 임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의 망동이라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냉동 상태였던 배아에서 건강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규모 5.6의 강진이 닥친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망자가 250명을 넘었습니다. 나라밖 소식 염정원 기자입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리즈웨이 부부가 기증받은 배아로 출산한 아이들입니다. 부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기증해 지난 1992년 4월 22일에 영하 200도로 냉동된 배아를 골랐습니다. 배아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버지 필립이 겨우 5살 때였습니다. When we heard about embryo adoption, we thought that's something we would like to do and it's something we think we're able to do. 2년 전 27년 된 배아에서 태어난 아기의 기록도 깼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는 불임 부부에게 이번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have been cryopreserving embryos for nearly 40 years and there's not been an increased risk to the babies or to the 흔들리는 수영장 건물 안에서 물이 출렁이더니 넘쳐납니다. 가라앉은 주택은 지붕만 보입니다.
거리는 응급실로 변했고 환자들이 북적입니다. 어제 오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으로 당국은 최소 25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Tarik Pak, mending perubahan Pak, rumah udah kayak dengar Pak, rumah udah joget Pak rumah tuh. Masa kan bingung Pak gimana Pak kalau nggak cari. 부상자는 377명에 달하고 7,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 동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 최고 120mm, 강원 영동에는 100mm가 내릴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북부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거리에는 낙엽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비에 젖어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9도, 전주는 1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6도, 제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측근으로 인정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폭로가 쏟아집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했던 대장동 사업. 알고 보니 그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 대장동 사업자에게 술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요. 다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일하던 식입니다. 선거 자금은 이재명 선거 때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도 인정한 측근이 비리로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조차도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침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